예, 사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빅데이터 저희가 분석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데이터 기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그러면 좌측 위에 보실 때 현재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먼저 현황 분석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s is라고 하죠. 현재의 문제점이 뭐고 현재 어떤 상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을 개선을 시켜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잘못되면 뒤에 부분을 아무리 잘해도 크게 이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이 현재의 문제 정의와 나아가야 될 방향, 해결 방향을 분명히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석 데이터 정의 및 확보입니다. 저희가 하려는 거는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의 문제점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를 여기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을 먼저 현황 분석을 통해서 모으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수급이 될 수 있는지, 이 데이터는 분석을 하려다 보니 굉장히 비싼 건지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개방 데이터인지, 공공 개방 데이터인지 그런 부분들도 다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데이터를 정의하고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나름 또 표준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속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기서는 이제 모델링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요즘에 많이 쓰시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떤 데이터들이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요 데이터들이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분석을 다 전처리를 거친 데이터들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하고 난 데이터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죠. 말 그대로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개발하시게 되면 이 모델이 성능이 어떻고 그리고 이 모델에서 어떤 변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모델러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성능 평가까지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성능이 80%다, 70%다, 90%다라는 가장 성능을 잘 나타내는 모델이 있겠죠.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분석 결과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 자동차세 체납 영치라는 분석은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어디 가장 잘 출연할 건지를 알아보는 예측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실제로는 이제 도로 단위로 체납 차량의 출연이 예측이 된다는 어떤 점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머신러닝 기법에 의해서 모델을 만든 거를 이제 결과를 산출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산출한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현업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체납 차량의 출연 다발 지역을 어떤 식으로는 결과를 영치 업무를 하시는 팀에 전달이 돼서 그분들이 영치 체납 징수 하시는 에서 이제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걸 영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영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체납 징수과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스케줄링 하는데 충분히 활용을 하시라고 이제 저희는 또 결과를 제공해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영치 차량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라서 한 대에 한 5천만 원 이상 합니다. 그래서 영치 카메라를 찍고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고 하기 때문에 차값 포함해서 한 5, 6천 이상이라서 그런 차들을 인력하고 해서 몇 대, 5대, 10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자체 규모가 작은 데는 한 대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어디 가서 이제 영치 업무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차량이 그만큼 더 효율적인 어떤 체납 징수 업무를 하게 되는 거를 목적으로 두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각계 필요한 부분들은 보통 세부적으로 요즘에 학원들이 많은데 학원들에서 많이 가르치는 부분들은 보통 우측 위에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정해진 데이터로 뭐 성능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좌측에 보시는 첫 번째, 뭐 여섯 번째,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부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례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CCTV 사각지대 분석이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그 참조 표준 모델인데요. CCTV 사각지대가 우리 해당 시군에서 어디가 그 CCTV가 가장 필요한 지역인지를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분석하는 기능인데 이 CCTV 사각지대 분석 모델을 개발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그 우선 설치가 필요한 사각지대 리스트를 산출하는 게 이 모델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선 설치 지역도 상세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CCTV 사각지대 분석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 검증을 지자체의 그 관련 업무 담당자분들과 현장 검증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분석 CCTV 사각지대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 다양한 지자체들의 그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CCTV 설치하는 부분을 실제로 도와드렸습니다. CCTV 사각지대 분석을 하실 때 필요한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CCTV 설치 현황 데이터하고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한 그 민원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하고 그리고 운영 관리 데이터,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데이터, 방범 안전시설 데이터, 그리고 이하 그 어린이 관련 시설, 도로명 주소 도로 데이터, 그리고 인구 정보, 주택 정보, 상가 정보, 그리고 유동 인구 이런 데이터들이 다 그리고 격자라고 해서 그 100m짜리 격자 바둑판 그 지도 쉐입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CCTV 사각지대가 우리 시군에서 어딘지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 그 실제 분석 결과를 산출한 그 산출물들 그 스크린샷이고요. 제주도라든가 포항시라든가 김해시라든가 여기는 경산시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CCTV 여기 천안시네요. 예. 경산시도 있고 천안시도 있고요. 다양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간 그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통해서 CCTV 사각지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최종 그 분석 결과에서 한 곳 한 곳을 그 데이터를 살펴본 건데요. 100m 격자라는 게 이 노란색 그 사각형을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했을 때 이 영역이 CCTV가 제주도가 이 격자가 한 22만 개가 됩니다. 22만 개 중에 얘가 굉장히 급한 지역이다 라는 거를 실제로 데이터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이제 파란 점들이 찍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거기는 실제 CCTV를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들이 막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현장 전문가들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경찰 업무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나가서 현장 검증을 거치게 되고요. 최종 설치할지 말지를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 분석 결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현장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저희가 CCTV 설치를 하는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CCTV 사각지대에 대해서 2017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다 한번 진행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 기사에도 크게 났었는데요. 전라도도 이 참조 모델을 통해서 가로 세로 100m를 나누고 필요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라남도 모든 시군에 대해서 전라남도 그 도청 자체에서 합동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CCTV가 필요한 사각지대를 분석한 자료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납치돼 살해된 40대 주부 사건. 이번에도 CCTV 사각지대가 구멍이었습니다. 매번 보완하는데도 범죄는 꼭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찾아낸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로 세로 100m로 구역을 나누고 인구와 범죄 민원 빈도, 유흥업소와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등급화해 점수를 매겼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이 많으면 가중치를 줬습니다. 지도에서 붉은 곳이 점수가 높은 곳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전남 여수 시내에 있는 한 주택가입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곳이 여수 시내에서 가장 높은 16.52점을 받았습니다. 23.11점이 만점인데 이렇게 취약지로 나온 여러 곳이 CCTV가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카메라 시설 같은 게 전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앞뒤로 사각지대 부분까지 다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번 분석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개발한 표준 분석 모델을 활용한 겁니다. 지금까지 CCTV 설치 절차라는 것이 민원이 들어오고 났을 경우에 그러고 나서 설치가 되는 그런 피동적인 방식이었죠. 약간 선제적으로 CCTV 설치해야 하는 그런 위치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곳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나머지 21개의 시군도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사각지대를 없애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예, 잘 보셨죠? 예.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이제 실제 이 참조 모델을 이용해서 활용하셔서 다 분석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들이 잘 데이터 기반으로 그 이후로 좀 그런 어떤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상수도 누수 위험도 예측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상수도 누수 문제라는 거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이 불편한 거는 물론 어떤 상가 지역이면 영업 중단이라든가 도로에 갑자기 포토홀이 생기는 부분도 상수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 마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남 창원이라든가 광주 광역시 월계동 그리고 시흥시 신천동에서 크게 한번 이렇게 기사에 났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상수도 누수 위험도 분석은 목적은 그겁니다. 상수도를 일일이 땅을 다 파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 관로가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다 다른데 이 상수 관로가 언제 정도 누수가 될 위험도 점수들을 매기는 거죠. 그 위험도 점수들이 높은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점수화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상수도 누수 위험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도 물론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이라서 이 데이터들을 다 연구를 통해 수급을 했습니다. 상수 관로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누수 민원 복구 내역이라고 해서 실제로 누수가 났던 내역서인데요. 누수가 났고 어느 관로에 누수가 났고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런 내역들을 가지고 있는 대장입니다. 그래서 누수 민원 복구 내역과 그리고 급수전 계량기 그리고 수용과 검침량, 사용량이죠. 그리고 블록이라고 해서 상수도를 관리하는 어떤 영역별의 어떤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m 격자, 그리고 도로명 주소. 도로와 상수도가 깔린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데이터에 있는 도로명 주소, 그리고 토양의 배수 등급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토양이 물 빠짐이라든가 배수라고 하죠. 배수, 물을 머금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도 활용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상수관로가 부식하는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누수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을 실제로 했고요. 그래서 상수도 누수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할 때도 그 데이터들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EDA를 통해서 먼저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누수 위험도라는 모델을 최종적으로 머신러닝 기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고요.
최종 개발한 모델을 가지고 해당 시군의 지자체의 모든 상수 관로에 대해서 점수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 위험도를 점수화를 했고요. 그 누수 위험도 점수화를 시각화를 해서 붉은 것에서 점점 옅어지는 쪽으로 해서 가장 시급한 애들을 상수 관로들을 붉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예측 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이 결과들이 잘 실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은 실제로 여기 그 페이지에는 제가 추가를 못 했는데요. 이 결과, 모델링 나온 결과를 하고, 그러면 이 분석을 처음 시작할 때, 한 6개월, 7개월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수급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이 만들고 결과가 나올 시점에 실제로 상수 관로가 문제가 돼서 그 문제가 됐던 관로들을 다시 수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집한 거하고 얘가 예측한 거하고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한 작업을 별도로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작업을 별도로 거치니까 실제로 문제가 나중에 실제 발생한 그 관로들이 저희가 예측한 10%에 거의 한 80% 이상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잘 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좀 평가를 좀 받았었고요. 예. 또 다른 사례로 많이 이제 접하시는 그 관광지 분석이라든가 축제 분석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전주 세계 소리 축제를 제가 책임자로 실제 축제 분석을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는데요. 좀 특이하게 말씀드리면 와이파이 센서 데이터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은 유동인구라든가 카드 매출이라든가 가지고 관광객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군에서 우리 그 축제 지역으로 많이 오시는지 어디서 돈을 많이 쓰시는지 이런 분석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했던 이 분석은 축제장이 전주 세계 소리 축제장을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고 그 축제장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공연 프로그램들이 몇십 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이 되는 축제들을 일일이 다 그 공연마다 공연 자체가 나라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공연마다 즐기는 어떤 관객들이 많이 오시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어떤 마케팅 전략을 앞으로 도출해야 될 건지 그러면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 작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기획 프로젝트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스마트폰의 앱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앱은 축제장에 오실 때 현장에서 바로 다운로드하고 가입이 됩니다. 사전 가입자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자마자 내가 축제에 왔고 어디서 왔고 내가 성 연령 정도는 바로 입력하게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축제장을 마음껏 원하시는 시간만큼 즐기시다가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 수집 장비를 설치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 축제장 오신 분들이 마음껏 구경을 하시고 가면 저희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돌아다니신 분들 그리고 앱을 깔고 돌아다니신 분들 다 데이터를 모아서 축제에서 원하는 이 축제 관람객이 누구며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어떤 분들이 더 많이 프로그램을 보셨으며 그리고 성 연령대별로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가족분들, 가족 단위분들, 연인 단위분들 그런 분들이 이동 동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공연을 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다 뽑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축제가 잘 끝났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주 세계 소리 축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나온 부분입니다. 와이파이 수집 센서를 실제로 설치를 해서 그 소리 축제의 관람객 프로파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별 주 관객층이 누군지, 그리고 이동 동선이 어떤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이 우리 축제, 그러니까 소리 축제가 이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그 축제로서의 가치가 경쟁되는 축제보다 우리가 어떤 게 더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크게 축제장에서의 어떤 그 관람객의 어떤 변화하고 이 축제가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그 외부적으로 어떤 그
가치를 더 줄 수 있을까, 차별화할 수 있을까를 전략을 짜기 위한 크게 두 부분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관람객 이동 동선 및 선호 콘텐츠 잘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주 세계 소리 축제라는 축제가 다른 어떤 축제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강세인지, 어떤 부분이 약세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그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들이 다 문제인데요. 불법적으로 그 주차하고 정차하는 부분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부천이라든가 경기도 지자체에 이런 불법 주정차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 그 도로별로 불법 주정차 우선 관리 지역이 어딘지 이런 부분을 도로별로 지수를 만들어서 점수를 뽑아서 그 지역을 더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주차난 완화 분석. 이 부분은 그 읍면동별로 그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 실제로 더 주차장이 더 필요한가, 절실한가, 그리고 어느 지역은 주차장이 그 필요보다 더 많은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주차난 완화 분석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원리로 어떤 공영, 민영 주차장 정보를 통합해서 주차 체감도라든가 주차 수요 집중도를 도출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합해서 주차 관리 핵심 지역이 어딘지 그렇게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자동차세 체납 영치 분석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책임자로 진행한 모델인데요. 이 부분도 다양한 그 CCTV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위를 한번 그 거리에서 위를 쳐다보시면 주행형 그 고정형 불법 주정차 CCTV가 있고요. 버스 전용차로 단속 카메라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에도 거기도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도 하시고요. 그리고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들이 매 지자체에 몇 대씩 어느 차량이 불법 주정차인지 매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CTV를 통해서 그 잡히는 모든 차량 번호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이 다 이 체납 영치를 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 필요한 데이터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좌측에 시군별로 번호판 영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 계획하고 맞물리게 해서 저희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체납 차량들이 많이 출현이 예측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델링을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광주 서구인데요. 저희가 그 자동차 체납 영치 모델은 지금 전라도 이제 광주인데요. 광주에서 어느 지역에 그 체납 차량, 그러니까 체납자분들이 사시는 주소도 있고 차 등록지도 있고 다 한데요. 그 데이터들을 모두 합쳐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그 체납 차량이 오전 다르고 오후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나타날 출현이 점수가 높은지 그런 부분들을 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 결과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 인프라 노후 예측 부분입니다. 최근에 예전부터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이제 서울에도 그 오래된 어떤 그 주거 지역이 많고요. 노후화된 교량이라든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예측을 해서 결함을 막는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가 연결을 해놨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다음은 AI 수사관이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그 경찰청하고 별개로 서울시에 이제 수사 관련된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AI 수사관하고 같이 200억 원대 다단계 업체를 적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AI 수사관 기법 그 분석이 굉장히 좀 크게 기여를 해서 이 범죄를 잡아내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영상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 쇼핑몰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를 밝혀낸 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였습니다. 의심스러운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저장해두자 인공지능이 노출 빈도 등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범죄 혐의를 판별해낸 겁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한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해 5월부터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33만 원에서 99만 원까지 하는 가입비를 내면 10년 동안 최저가로 숙박, 레저, 상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회원을 데려올 경우 추천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면서 6개월 만에 5만 명이 넘는 회원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밝혔습니다. 쇼핑몰은 운영이 어려워지자 폐쇄됐고 회원들은 93억 원의 수당과 개인별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손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다단계 운영을 밝혀낸 것은 지난해 서울시가 도입한 AI 수사기법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수사관은 불법 다단계가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저장한 뒤 자주 노출되자 자동으로 범죄 혐의를 판별해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쇼핑몰 대표 등 10명을 입건하고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상표법 위반 등에 앞으로 AI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그 내용이죠. 저는 빅데이터 분석을 개인적으로 계속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그 보이스피싱, 요즘에 영화도 나오는데요. 보이스피싱 관련된 부분들이 좀 획기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